저는 오늘 동생과 인연을 끊을 뻔했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과 인연을 끊을 뻔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고 유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92살 어머니, 그 옆에서 누가 더 많이 희생했냐를 두고 서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환자 침대 옆 보호자 의자 2개. 한때는 세 남매가 다 같이 앉아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칼처럼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동생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침대 위 어머니의 마른 손가락이 살짝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세 남매 중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92살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거의 누워서 지내십니다. 오른팔과 오른다리는 잘 움직이지 않고 말도 자주 꼬이고 좋은 날엔 제 이름을 부르시지만 안 좋은 날엔 저를 아버지로 착각하시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5살 아래 남동생 그리고 7살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막내는 결혼해 분당에 삽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사셨던 대구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우리 3남매는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일단은 형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자. 내가 한 번에 전부는 못해도 매달 일정 금액은 보낼게. 나도 주말마다 내려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형제 그래도 괜찮네. 이 정도면 나 혼자 짊어지는 건 아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병실비, 식대, 간병인 비용, 약가, 정부 지원도 조금은 받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우리 집 형편에는 만만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동생과 막내도 처음엔 약속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형, 이번 달은 애 학원비가 좀. 형님,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다음 달에 좀 보태서 보낼게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나도 자식을 키워봤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밥보다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를 더 잘 드셨고 목욕을 시켜드릴 때는 낯선 간병인보다는 아들의 손길을 더 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번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옷은 내가 챙길게요. 하고 항상 웃으며 말해주었지만 그녀의 손등에 올라온 울퉁불퉁한 혈관과 점점 조금씩 마르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쪽이 죄어들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내도 같이 지쳐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복도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병실 문 앞에서 가끔 마주치던 형제들의 얼굴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 요즘 공사 수주가 끊겨서 죽을 맛이야. 내려가고 싶은데 솔직히 시간이 안 된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은 나도 알지. 막내는 말했습니다. 형, 나 애들 학교 행사에 PTA까지. 주말마다 뭔가가 있어. 영상 통화라도 자주 해드릴게. 어머니 옆에서 통화를 끊고 나면 어머니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막내딸은 언제 내려온다 카노? 영수는 요즘 바쁘제? 그래도 애비가 힘들 텐데.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곧 올 거라 하던데
좀만 기다려 보입시도.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온다. 곧 온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고진 거냐? 서운함은 그렇게 티내지 못한 채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다시 한번 작은 뇌경색을 겪은 날이었습니다. 입술이 더 삐뚤어지고 반대편 팔까지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4시간 상시 간호가 가능한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서 돌볼 수 없다. 병원도 아니고 요양시설. 의사의 말을 들은 후 우리는 병원 1층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와 아내, 남동생, 막내 여동생. 어색한 침묵을 깨고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나도 더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나도 이제 버티기 힘들다.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티기 힘들다? 누가? 그럼 난 버틸만 해서 여기 있는 줄 아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매달 꼬박꼬박 보내려고 노력했잖아. 얼마를 보냈는데? 형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너무 억울하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장부를 꺼내듯 서로의 공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누가 더 많이 왔는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냈는데? 누가 집 지키면서 어머니 모셨는데? 형이 장남이니까 하는 거지. 그걸 왜 지금 와서? 막내도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 나라고 편한 줄 알아? 애들 키우면서 남편까지 챙기면서 나도 죄책감 때문에 매일 잠이 안 와. 하지만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울컥하는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잠이 안 와? 나는 매일 어머니 기저귀 갈고 밤새도록 대소변 냄새 맡으면서 잤다. 잠이 안 오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동생이 맞받아쳤습니다. 형만 부모님 자식이야? 형만 힘들어? 나도 나름대로 지옥이었다. 사업 망해서 직원들 월급 못 줄까봐 밤새 뒤척이는 것도 형은 몰라. 막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출근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 엄마 생각나서. 근데 형한테 전화하면 형 또 힘들까봐 말도 못했어. 우리는 각자의 고통만 내세운 채 상대의 고통은 보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말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뱉은 한마디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다 이거지? 그럼 앞으로 어머니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둘 다 신경 끄고 살아라. 장례식 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말을 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호실 503 보호자분, 지금 병실로 올라오셔야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약을 투여해 놨습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생과 막내는 어머니 양옆에 섰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 쪽에서
얼마나 뻣뻣하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우리 삼남매를 한 번씩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싸우지 마라. 말끝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조금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어머니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누가 안에서 꽉 주먹을 쥐고 비틀어주는 듯 아팠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정하나. 어머니 보기 앞에서 자식들끼리 이게 무슨 꼴이냐. 하지만 입에서는 사과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감정의 둑이 겨우 숨만 쉬는 듯한 상태로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급성 위기는 다행히 한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가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서랍장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쓰시던 작은 수첩들이 몇 권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가계부, 기도 제목, 그리고 짧은 일기들. 그중 한 페이지에 눈이 꽂혔습니다. 정환이 장남이라 고생 많이 시킨다. 말 안 해도 항상 엄마 챙겨주러 오고 고맙고 미안하다. 영수는 서울 올라가서 씩씩하게 사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 가끔 얼굴만 보여주면 좋겠다. 그게 어디냐? 막내는 엄마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부도 하고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줄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안 됐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그 글을 읽다가 저는 펑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된 건 우리가 아니라 엄마였는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강한 사람, 늘 우리를 위해 뭐든 해내는 사람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 셋 다 안 됐다고 여기며 늘 마음속에서 우리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 된 자식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동생과 막내에게 칼날 같은 말을 퍼부었습니다. 인연 끊자. 어머니 일에 신경 끄고 살아라.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영수야. 오늘 잠깐 시간 좀 내라. 너랑 막내랑 병원 앞에서 다시 보자. 동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형. 어제는 나도 말이 심했다. 카페가 아니라 이번에는 병원 뒷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조금 서늘하게 옷깃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어제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동생과 막내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이 나이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형을 보는 일이 그들에게도 낯설었을 겁니다. 형이 우리에게 화날 만도 하지. 진짜 우리가 자주 못 내려온 거 나도 알면서 모른 척했어. 나도 그래. 엄마가 막내 언제 오노 하실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는데 애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우리는 서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짐 속에 각자의 사정 속에 파묻혀 있어서 서로의 등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누구 짐이 더 무거운지 따지는 거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가 일기장에 그러셨더라. 우리 애들 다 안 됐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엄마 눈에는 우리 셋 다 안 된 자식이었다. 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솔직히 말하면 형이 부러웠어. 엄마 옆에 늘 붙어 있는 거 내가 해야 하는데 형만 그 자리를 가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형이 엄마 사랑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괜히 삐뚤어졌어. 막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형한테 미안한 걸 섭섭함으로 포장했어. 형이 우리한테 더 잘해줘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떼를 썼어.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40, 50, 60이 넘어서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과 연계된 요양시설로 옮기되 주요 돌봄 책임은 여전히 나영가 맡지만 동생과 막내도 일정한 시간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책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까지 같이 나누는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동생은 한 달에 2번 주말에 내려와 어머니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아이들 데리고 한 달에 1번 내려와 어머니에게 손주들 얼굴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과 요양원과의 실무를 맡되 무조건 혼자 버티려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우리 셋이 서로를 탓하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의 손등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습관이었습니다. 싸우는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셋의 손을 겹쳐 잡으며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시던 그 모습, 이번에는 어머니 없이 우리 셋이 그 모양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요양시설로 옮긴 지 약 석 달쯤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질 무렵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대로 연락망을 거의 실시간으로 유지하며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들 요새는 참 보기 좋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엄마? 형제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하고 예전 같으면 싸우고 돌아설 일도 참 많았을 낀데 그 말은 어머니가 우리가 싸우던 모습도 그 뒤에 화해한 모습도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만 이제 됐다. 그 말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숨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각자의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손, 동생은 왼손, 막내는 발끝을 감싸고 마치 어머니가 평생 동안 우리를 감싸 안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감싸 안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조용히 멈췄을 때 우리는 동시에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낼게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도와주셨던 교회 사람들, 시장 상인들, 이웃 아줌마들, 한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자식들 복이야.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어머니 지키는 거 보니 나도 참 보기 좋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만 서로를 탓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세상 눈에는 우리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장례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관 앞에서였습니다. 형, 우리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처럼 서로 상처 주지 말자. 그래,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건 집도 돈도 아니고 서로밖에 없네. 맞아.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우리 셋이야. 저는 그 말을 하며 처음으로 동생과 막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동생은 가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듣다 울컥하면 제게 전화를 겁니다. 형, 엄마 생각난다. 막내는 명절마다 어머니 대신 저를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형, 우리 엄마 수고 다 했어. 이젠 형도 좀 편히 살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는 왜 어머니가 아프기 전까지 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 그리고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래도 한 번은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어서 만약 그날 병원 카페에서 우리가 끝까지 자존심만 부리고 어머니 병실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도 마지막 미소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도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형제들 중 나만 고생한다. 왜 나만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하지? 이런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정말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던 그 자리는 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누군가의 병상 앞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장남도 차남도 막내도 잘난 자식도 못난 자식도 아니고 그저 다 안 된 다 소중한 내 새끼들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크든 작든 문자든 전화든 직접이든 오늘 한번 먼저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 인생이 가장 큰 화해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돌봄, 병간호, 형제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살짝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니까요. 시니어들의 삶과 마음을 천천히 함께 들어드리는 이곳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